때 외려 저는 좀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 정규직에 묶여 있는 이런 우리 사고 방식 자체도 좀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그 정규직이라는 그런 것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 안정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도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하나의 직업을 갖는다 이런 것에서부터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다채롭게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게 전환이 바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갖는 것이 이제 불안으로부터 이제 그 고용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안정을 바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획득하고 노동 자체를 그야말로 임노동 그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부분의 경우 하고 싶지 않아. 막스가 말했듯이 노동할 때가 아니라 집안에서만 이제 편한 노동을 하면서는 전혀 즐겁지가 않은 이런 것에서 정말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 길도 열 수 있는 그렇게 좀 생각을 달리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이런 것에 갇히는 것에부터 좀 이 생각을 펼쳐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하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일반인들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온 전통적인 노동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강해서 이런 개념이 설득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소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좀 마음이 열리고 자기 생각을 잘 바꾸는 사람 같으면 되게 쉬운데 처음부터 만든 것 내가 이거 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왜 돈을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꼭 나오는 게 그 많은 사람한테 그 돈을 다 주려면 도대체 무슨 돈을 주더냐. 결국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면 이걸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가, 가져오는 게 맞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재원 문제에서도 국민위원장님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감기 걸렸는데 네, 재정모델은 사실 저희 대표로 강남수에서 한 3개 정도 만드셨고요. 100조 모델부터 200조 모델까지 3개가 있습니다. 200조가 더 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재정에다가 200조를 더 쓴다는 건데. 대략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40조? 이 정도 되는 거죠. 500조는 넘는 거죠, 예산이. 거기서 추가 200조를 더 쓰겠다. 근데 이제 200조를 어떻게 마련하냐가 문제일 텐데, 일단은 반드시 먼저 우선 과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금융과세. 금융과세를 기초자산에 대해서 유럽 표준, 그다음에 가생상품에 대해서 유럽 표준을 한다. 0.1, 0.1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 없죠. 과세가 아예 없는 그런 데에 대해서 거래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과세를 한다는 거고요. 자본과세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지보유세. 보유세. 토지보유세를 하고 그다음 생태세. 이걸 생태세는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성격의 생각인지. 생태세는 생태세 그 자체로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런 겁니다. 한국에 지금 전기요금 좀 오른다는 얘기 있죠. 오른다는 거죠.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오르는지 저희들 생각은 전기요금은 왕창 올려야 됩니다. 왕창 올려야 사실 핵발전소 안 지을 수 있고 생태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왕창 올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당장 피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절반의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세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식 간단합니다. 생태세를 걷어서 이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초적인 에너지 사용 정도로 가능하도록 나눠줍니다. 나누면 안 되는 일일 텐데 그 정도를 나눠주더라도 그만큼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피해가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거고,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1인당 전력 사용량으로 보면요, 제일 잘 사는 사람하고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유럽의 경우에 70% 100%. 그만큼 이상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없다. 네, 사람이 무슨 전기를 갖다가 뭐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서 1인당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희 전 대표 그게 많습니다. 이제 일종의 공급에서 하시고, 공고를 네, 무슨 일종의 뭐 개인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겠죠. 네, 그 외에는 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요금 갖다가 에너지 전환한다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위해서 전기요금 받고 올려대면 큰 이 부자들은 별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에는 막대한 피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생태세를 걷어서 기본적으로 생태 유해 물질들을 쭉 생태를 위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기본소득 방식으로 앵무리로 나눠주면 부자들의 경우에는 한번에 되고, 그렇죠.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이제 이기고. 그 생태세는 현재까지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조제를 만들어가요. 독일이 하고 있죠. 독일은 독일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태세로 거둔 재정을 국민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만 유리하고요. 실업자들이나 사회보장을 받는 사람은 전혀 손해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결과 이 전기세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올리냐면 사회부조 받는 사람이나 실업자들, 이 사람들은 어렵죠. 전기 이용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세계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생각 안 하고 넣을 때가 국민연금밖에 없으니까 국민연금 이 무조건을 갖다가 생태세를 걷어서 해결하는 거죠. 그 나름대로 그 도입 당시에는 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좀 잘 잘못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태세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거기서 나오는 재원은 다 기본소득 흡수하고 네.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에너지 전환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각종 기존에 있던 법인세도 더 많이 먹고 보유세도 먹고 세금세도 먹고 이거를 그 일반 유권자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혜자, 부담자 모델이 정확하게 만들어서 설득을 하면 다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이게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 한국 유권자들이 이관계자 모델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가장 많이 치는 사람 저소득층이듯이 그렇죠. 이건 기초노령 이런 건 기본소득 방식에서 흑기에서 70%만 준다 그랬는데 누가 되니까 할머니도 얘기하는데 이게 참 당신한테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게 울림이 있는 것인지 이게 한국 정치 현실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가 아닌 거죠. 굉장히 감성적으로 나오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30%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믿고 계시는 것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훨씬 더 다수가 기본소득에 막대한 지원이 투입되고 엄청난 과세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입 지출을 따져보면 더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인데 이거를 일반 유권자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일단 제가 재원 관련해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실제 제가 많이들 읽으시겠습니다만 녹색교육 시발파로하고가 해서 박명환 교수와 박명환 교수하고 김종철 선생하고 같이 대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GDP가 1200조, 1200조 좀 되는데, 가령 스웨덴이 국민 부담률이 47%입니다. 47%이고, 국민 부담률이라는 건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소득 이후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가량 가까이 이 조세하고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한 26% 정도 됩니다. 그걸만으로도 20%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선 이제 그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 47% 되는데 26%면 뭐 복지나 이런 것도 26%면 그 비율로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그 피에르 부르리의 그 사회학자가 그 국가를 이제 오른손하고 왼손으로 나누어서 오른손이 이제 바로 이 통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군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고위관료라든지 이 부분이고 왼손이 이제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을 때 이 재원을 가지고 국가는 당연히 오른손 비용을 다 충당하고 나서 왼손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좀 못했으겠죠. 그러니까 그게 골고루 똑같이 이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2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스웨덴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바로 이제 4분의 1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배경이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스웨덴 같은 그런 정도로 국민 부담률을 높인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20%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1200조에 20%면 그걸로 240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충당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대략 300조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존의 다양한 복지자들을 다 네, 모아면 그게 300조가 되는 것이 이제 바로 5천만에게 600만 원이 되는 1년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제가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은 이제 제가 말하는 전달하는 그런 것인데요. 물론 당연히 이제 엄청난 이 저항이랄까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계속 얘기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 이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갖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그런 자기 존재 요구를 스스로 거부하는 그게 이제 입력된 의식화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저는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닫혀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열으신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건 사실 그게 참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사실 제가 2009년에 생각의 좌표라는 책을 쓴 배경도 바로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정말 한국 사회구성론은 이 생각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바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기본소득자를 가지고도 설득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데,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상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웃을 설득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점인데요. 정말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이고 부모 자식 관계이고 생각이 다른 것이 확인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꺼냅니다. 얘기 꺼내봐야
생각에 가까워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싸움이나 싸움만 일어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 점이 사실 아까 우리 가정 얘기도 나왔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걸 기억하는데요. 가장 뜨거운 이 돈독한 우정 관계, 그것은 바로 세계를 같이 인식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도 세계를 같이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허상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이 그 제도가 맞춰줘야만 되는 관계, 이런 문제여서,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생각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묻도록 하자라는 점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물을 때라야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좀 거친 표현이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가 아니고 나는 고집한다 그러므로 있다.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물어볼 때에 그래도 생각의 문이 열릴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사회와 과정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그 생각 형성의 과정 자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려운 점이어서, 그래서 이미 다 포기한 상태라면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이 지점에서 제가 과거에는 이제 조직하라, 그 다음에 학습하라, 그 다음에 선전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운동론의 기본론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지금 재전처럼 조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해야 돼. 지금 학습하고 있잖아요. 같이 저기 학습하러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를 바꿔야 하니까, 우리를 바꿔야 하니까, 그 다음에 선전 홍보하라. 이것을 바꿔야 하니까인데, 제가 볼 때 한국의 지금 운동권의 조직들은 조직만 있어요. 학습도 거의 없고, 특히 선전 홍보는 포기한 상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돌파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아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방법을 여쭤봤더니 그 점에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특별한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끌어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는 치료하고, 치료해야 된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그럼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실하자. 그 다음에 겸손하자.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정말 나부터 내 가까운 이웃부터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은 생태주의가 아직 있기 전에 격언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격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잡초보다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전에 잡초가 아주 쓸모없는 것일 때의 격언입니다. 잡초는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잡초를 없앨 궁리만 할 뿐, 잡초를 뽑지 않으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 경기장이 온통 잡초같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이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바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웃의 생각을 바꾸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도록 하고, 이런 적극성,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이 잡초를 뽑는 그런 은유를 하는 것이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을 선택하는 가장 좋을 수 있는 전술 중 한 개가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예상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걸로. 근데 일단 모두가 어떤 측면에서 같은 사람이죠. 같은 시민이죠. 네, 동료이죠. 적어도 불안은 이유고 기초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중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시간을 잘 일을 안 하는 거고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문사가 돼서 그 시간만큼은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죠. 시민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죠. 자신의 시간을 갖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변화는 이로부터 비롯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자신의 시간을 얻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가지고 뭘 하게 될까요? 올 수도 있고, 옆에 사람도 올 수도 있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도 있고, 독서를 할 수도 있고, 또 소득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사람들이. 박만 교수님하고 제가 대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범죄율과 자살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이 시간을 많이 줘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 시간 생기면 당황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 자기 생존이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기본소득 때문에 없어져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다,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실적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사실적으로 입증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서 사람들 전체에서 불안감이 감소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공포를 이용합니다. 자원이라는 게 공포를 이용하는 거고 그걸 강요하면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채찍질하지 않지만 시장의 공포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무도 뛰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등등 이런 강제가 작동하는 거죠. 사실 이 속에서의 창조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창조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 활동이 등장할 수 있는 게 충분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특히 기본소득 네트워크 같은 단체들,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민주단체라든가 단체들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 모시고 이것이 쉬워질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필요할까요? 도입되는 날 회사에서 그런데 제가 이 기본소득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또 의아하게 생각했고 약간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본가들이나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대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예상이 되는 같은 진영에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소리가 실제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반대 논리에 대해서 약간 소개해 주시고 반론의 반론을 좀 조금씩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추려봤는데 제일 먼저 제가 좀 이거 이럴 수 있겠다 싶었던 반론이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보면 정부 예산이 2배로 늘는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500조, 600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정부 조직이 기대해지고 관료 조직이 더 확대될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반론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 재정이 든다는 거는요, 사실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 생각하면 국가 권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재정 국가로서 권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200조만큼 공무원도 늘어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무원 등록이 전혀 아니죠. 기본소득은 그냥 200조를 더 추가 예산을 쓴다면 200조가 적어도 300조, 300조. 기존의 예산 100조가 합쳐 300조가 전부 걷자마자
개별적인 성장을 이끌 됩니다. 전혀 국가의 권력을 기울이려 자동화된 시스템이세요. 돈이 그때마다 싹 빠져나가는데 조직이 필요하지 이대전을 용서하고 네, 성별복지나 맞춤복지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조직이 필요해지죠. 그 모든 구호단체의 회비의 50% 이상은 사실 조직운영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국가 시기에 후견국가 형태로 잘못하기 위해서 쓴 오해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분들 자신 있게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문제는 정부 조직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네, 작아질 것이다. 오히려 작은 정부 거꾸로 입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너희들이 신자유주의자들처럼 작은 정부로 오만을 하니까 예를 들어 행정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강원수도 주장하는데요. 행정비용 절감하자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 종사하고 있는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부분적으로 있죠. 저희의 답변은 네, 저희의 답변은 꼭 맞다. 그런 식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균등분배되기 때문에 신종사를 그 이름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일자리가 줄어든다. 굉장히 그런데 싫어요. 지금 일자리 줄어들고 있죠. 일자리는 심사 이렇게 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다른 일을 해야죠. 그분들도 기본소득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공무원을 지식하는 사람들이 설득한데 당신은 일자리 준다고 하는 얘기가 끝나십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 사람 돈 줄까 안 줄까 맨날 판단하고 있고 아니 당신들이 안 입고 와서 주권 줄 수 없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 전공을 시간을 다른 직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좀 약간 뭐랄까 저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같은데 시장을 찬양, 시장주의를 찬양하고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자체가 시장의 논리 위에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 반응도 있긴 있죠. 네, 그것도 처음에 이 기본소득 제도가 소개됐을 때 오해에서 나왔거든요. 한국에서는 오해에서 나왔던 단순이고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마다 다 없애버리고 민영화하는 거고 전부 돈으로만 주장하는 것이다. 오해였던 거고요. 사실 국제적인 기본소득 운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보편적인 환경 그리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합쳐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요. 강남 교수 모델도 무상교육, 무상 의료 등 보편적인 공공서비스가 포함되는 제정이고요.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공공 대중교통, 혹은 무상급식 이런 걸 기본소득으로 일환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건 저희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일부의 오해였고 사실 기본소득 운동 중에 돈을 주고 존재하는 사회복지는 다 시장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일본의 그것보다 기본소득 주장하는 유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펼쳤던 운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고 기본소득 운동이 좀 커지니까 이거 봐 돈으로 나눠주자는 얘기네. 그럼 돈만 나눠주고 일단 공공서비스는 다 축소해도 되겠네. 이런 역발상을 하는 우파 정치가 조금 있죠. 그 하시모토 도루라고 일본에 있는 최근에 좀 유명해진 이상한 정치인인데 그 사람의 주장 중에서 제가 성립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본의 공무원들이 너무 방만하게 너무 많다는 거죠. 사회보장 관련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상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돈이 세고 있으니까 그 공무원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 돈을 그냥 주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 기본소득을 제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현물 기본소득, 무상의료, 무상급식 할 거 다 하고 그 위에 추가적인 돈을 더 주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다 민영화해서 다 돈 내고 쓰게 하고 돈을 나누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 심사하는 공무원은 줄 겁니다. 근데 거꾸로
세무공무원 될 겁니다. 공무원 숫자는 그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좀 바꾸시고 아니 근무 숫자는 변하지 않는데 아니, 영국에 뭐 지하경제 양성한다고 어떤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양성은 세무공무원은 훨씬 더 늘려서 실제 재원 추적을 해야 되고 재원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심사하는 출구고 현재 심사하시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회 공공 서비스를 한국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가 나오면 제가 준비한 주제가 기존의 진행되던 국가 시스템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육 이런 것들과 새로 나오는 기본소득과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것인가, 어디 무슨 일을 두고 나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편복지에 속하는 거고요. 보편복지의 현물적인 부분들이 먼저 한국에서 2010년 이후에 화두가 됐다고 합니다. 보편적 현금 수당은 좀 돈이 많이 드니까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립된 단체, 조직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 제가 생각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 선생님께서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까지 어떤 사회운동에 비추어서 기본소득 운동의 긍정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되게 이제 부정하거나,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쪽이 이제 주로 운동의 성격이었다면, 기본소득 운동 이것은 그런 거하고 좀 달리, 형성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반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좀 거부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점에서 좀 유리한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좀 나중하게 하는 경우는 항상 뭔가를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건 하자고 주장하는 거니까. 뭔가를 하자고 주장하는 하자고 주장하는 거니까 좀 유리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대화를 여러분하고 이제 했는데 모르던 분도 이제 그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화면을 보면서도 그걸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동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파급 효과가 충분히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현재 그런 한편으로 지금 현재의 정당, 진보정당 다 포함해서 앞으로